한반도 해역은 잠수함 천국이라 그래요. 북한은 상대적으로 수상함 전력이 약했잖아요. 그동안 디젤 잠수함을 가장 많이 가지고 있는데 그것도 부족하니까 핵 잠수함 만들어가지고 핵 SLBM을 집어넣겠다. 디젤 잠수함에 SLBM 신나는 우리가 처음 6발 도산한창호 3000톤급이라고 이미 여러 나라에서 이미 눈독을 들이고 있다고. 북한은 빈군옥 영웅함 이전에 한 발만 실었어요. SLBM 시험 발사용으로. 그것이 창피하니까 우리가 지적하고 하니까 리모델링 해가지고 지금 10발을 시켰다 이렇게 나온 거예요. 잠수함 전력이 안전하게 급성장한 나라는 한국이 최고다. 미국에서 인정하고 있어요. 성능으로는 압도한다. 이제는 해군력 같은 경우는 북한을 압도한다고 봐요. 첫째, 돈이 없어요. 북한이 연합을 연 적이 없어요. 러시아나 중국하고. 변변찮아. 함정도 작고. 그 다음에 잠수함, 핵잠수함 만들었다 계속 서두르는데 지금 우리가 매의 눈을 뚫어지게 쳐다보기 때문에 그건 뭐 미리 예측가 돼. 미군이 떠났을 때는 독자적으로 작전할 수 있는 능력을 키워야 돼요. 그거는 뭐 잘할 수 있어. 연합작전을 한 나라는 독자적인 작전은 껌이야, 껌. 앞서가잖아요, 우리가. 지도자가 공부를 해야 돼요. 그래서 공부. 특히 이제 안보는 여야정이 한 몫을 해야 돼요. 한 몫을. 중국은 신형 핵 잠수함 공구사A형을 북한은 김군옥함을 진수하며 수중 핵 공격 능력을 과시했죠. SLBM으로 미국 본토까지 노린다는 얘기까지 나오는 상황인데요. 이건 단순한 무력 증강일까요? 아니면 한반도 바다 자체가 안보 위협의 시대로 접어든 걸까요? 저 인공위성 시대가 활짝 열리고 있잖아요. 특히 정찰위성도 우리도 쏘고 북한도 쏘고 우리가 굉장히 이 정찰위성 면에서 많이 미군에 의존했는데 그 정도로 이렇게 되면은 우리만 하는 게 아니고 북한도 하고 다 한단 말이죠. 그래서 한반도 해역은 잠수함 천국이라 그래요. 선박 통행량이 많거든요. 선박 통행량이. 그렇기 때문에 이 지상에 있는 거를 물속에 숨기면은 정말 자기가 인공위성을 피할 수도 있고 물속에 있는 건 안 보이니 인공이 잡을 수 없으니까 수중 전력을 강화하고 있고 그래서 중국도 강화하고 있고 북한은 핵 잠수함은 없지만은 세계에서 가장 많은 76척에서 80척 정도의 잠수함정을 가지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시간에도 동해나 서해 이런 데는 잠수함이 득실거리고 있어요. 우리는 몰라요. 동해 같은 게 러시아, 일본, 미국, 우리, 북한, 중국 엄청난 잠수함이. 그래서 원래 인접국끼리는 워러 스페이스 매니지먼트 해가지고 PMI, Prevention of Mutual Interference 해가지고 다 구역을 나누고 상호 방해되는 걸 다 식별을 해야 돼요. 협약을 이루었는데 그런 걸 이루면은 적성국끼리는 그렇게 할 수가 없죠. 이 한반도 해역은 잠수함 천국이라는 이유는 너무 선박 통행이 많은 거예요. 상선 같은 건 막 스크류가 엄청나게 크잖아요. 엔진 소리도 크고 돌아가면은 잠수함이 가면 다 그 소음이 묻혀버리는 거예요. 안 잡혀요. 어떤 영화 보면은 상선 밑에 따라가는 거 있잖아. 잠수함이. 그럼 안 잡히니까. 그런 것들이 하나의 전술인데 그만큼 물속에서의 위협을 증대시키고 있다고. 왜냐? 지상에서 전쟁이 이루어져도 최후까지 살아남아서 공격할 수 있는 건 핵추진 잠수함이거든. 그래서 지금도 중국은 핵추진 잠수함 능력을 키우고 있고 특히 중국 같은 경우는 미국의 항공모함을 대응해서 태평양 나오려고 하고 있고 북한은 상대적으로 수상함 전력이 약했잖아요. 그동안. 그리고 돈이 있어야 건설하니까 해군력은. 그렇기 때문에 그거를 보상하기 위해서 디젤 잠수함을 가장 많이 가지고 있는데 그걸 활용할 거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시간에도 디젤 잠수함을 활동하고 있다고 봐야 되고 그것도 부족하니까 핵잠수함 만들어가지고 핵 SLBM을 집어넣겠다. 그래서 한반도 해역은 중국, 북한, 러시아 이런 적성우 잠수함이 아직도 많이 다니고 있다. 그래서 우리도 그런 걸 만들어서 대응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할 수 있죠. 한국도 도산한창호급 SLBM 잠수함을 실전 배치했죠. AIP 시스템 덕분에 30일 이상 수중 은밀항해가 가능하다고 하는데요. 이 정도면 북한이나 중국의 잠수함에도 전략적으로 대응 가능하다고 봐도 될까요? 실질적으로 아무리 AIP를 탑재한 잠수함이라도 태생적 한계가 있다. 핵 추진 잠수함하고는 비교가 안 되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잠수함은 추진 방식에서 디젤 전기 추진 잠수함과 핵 추진 잠수함이 있는데 디젤 전기 추진 잠수함은 수상항해 할 때 엔진을 돌려서 발전기 돌리고 발전기 돌려서 전기가 나오면 그거 가지고 추진을 하는 건데 수상항해 할 때는 공기가 있잖아요. 흡입압축 폭발 배기. 근데 물속에 들어가면 공기가 없으니까 수상항해 할 때 충전한 그 배터리 가지고 다니거든요. 2차 대전 말까지는 2시간이면 배터리 아웃. 그럼 깡통이 드는 거죠. 물속에서는. 그거를 2차 때까지 2차 때 전사한 승조원이 태평양 대서양에서 5만 명 정도인데 이 사람들이 야 이제 뭐 잠수함 기술보다 훨씬 항공기 기술하고 항공모함 기술 발달됐으니 올라가면 죽어. 수상함이 더 발전돼가지고
그래서 이제 안 올라가는 잠수함 만들어 달라 해가지고 만든 게 핵 추진 잠수함, 원자력 추진 잠수함이에요. 원자력 추진 잠수함은 안 올라가도 돼요. 원자로에 핵 분열시켜가지고 때문에 공기가 필요 없잖아요. 거기서 그 뜨거운 물을 만들어가지고 고압 증기로 해가지고 터빈을 돌려서 추진하는 것 때문에 이거는 안 올라가도 돼요. 승조원의 체력과 식량만 있으면 무제한 작전이 가는 거예요. 근데 핵 추진 잠수하면 원자로는 우라늄이 들어가죠. 우라늄은 핵무기 원료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정치적으로 야 이거 의심받지. 이거 핵무기 만들려고 하는 거 아니야. 그 다음에 또 비싸. 그 다음에 기술적으로 고난도예요. 왜냐하면 방사능 차단 장치라든가 그 다음에 연동 기술 이런 것들이 고난도이기 때문에. 그래서 핵 추진 잠수함을 갖기를 원하나 이런 여러 가지 기술적 경제적인 문제, 정치적인 문제 이런 것들 못 가진 나라가 그러면은 DL 잠수함보다는 한 2, 3주 더 안 올라오고 할 수 있는 잠수함 만들 수 있는 거 아니야? 고민하던 데가 선두에 선 나라가 독일, 스웨덴, 프랑스예요. 그래서 디젤 잠수함은 원래 일주일 정도 아주 저속에서 일주일 정도 물속에 안 올라오고 스노클 안 하고 있을 수 있어요. 스노클만 해도 들통나거든. 스노클 마스터 올려가지고 항공기에 들리기 때문에 통상의 디젤 잠수함은 일주일 정도 저속에서 물속에 은밀하게 작전할 수 있는데 그걸 한 2, 3주 늘리자. 그래가지고 경쟁이 붙은 게 독일, 스웨덴, 프랑스로. 그중에서 독일의 AIP, 퓨얼셀 연료전지라는 게 제일 히트쳤어요. 그게 제일 효율이 좋아요. 그걸 2주 정도로 늘릴 수 있다고. 그러니 기존의 납축전지에다가 플러스 2주면 3주 정도는 안 올라왔어요. 근데 아주 저속이에요. 시속 11km 이하. 근데 가지고 나갔던 독일의 이제 연료전지 같은 거는 산소하고 수소하고 같이 압축식 가지고 나가요. 왜냐 물을 전기배라면 에치톤이니까 산소와 수소가 나오죠. 그걸 역으로 산소와 수소를 압축시가 반응시키면 전기가 나온다고. 그 전기를 활용하는 거다. 그래서 산소와 수소를 압축시가 가지고 나가거든. 근데 배에 나가가지고 뭐 추적작전 들어가면 그걸 쓰다 보면은 보석을 내고 그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금세 없어져요. 그거 다 가지고 써주면은 다시 디젤 잠수함 가는 거지.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중간 단계다. 핵 추진 잠수함 또는 원자력 추진 잠수함을 가지고 싶으나 그것이 정치적, 경제적인, 기술적인 이유로 갖지 못하는 중소해군국이 가지려고 하는 배가 AIP를 탑재한 잠수함이다. 과도기 된 잠수함이다. 이거는 태생적으로 안 된다. 완전한 AIP, 공기 불이체지기는 핵 추진 잠수함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최근 캐나다가 새 잠수함 도입을 검토하면서 한국 도산 안창호급이 유력 후보로 떠올랐습니다. 프랑스나 독일이 있는데도 한국이 거론된다는 건 의미가 크잖아요. 지금 한국 잠수함 국제 무대에선 어느 정도 평가를 받고 있나요? 이제 우리의 잠수함을 우리가 평가하면 남들이 좀 웃죠. 잘난 척한다고? 국뽕이라고? 그러나 사려고 하는 나라가 늘어난다는 거는 그들이 먼저 파악하는 거예요. 자기들 니즈가 충족되기 때문에. 잠수함은 조용해야 돼요. 소음이 적어야 돼요. 그럼 장비가 아주 수준이 높다는 얘기고, 그 다음에 깊이 들어가서 작전심들 숨을 수 있고 공격받으면 숨을 수 있는 깊이까지 들어갈 수 있어야 되고, 은밀하게 오랫동안 작전할 수 있어야 돼요. AIP 그래서 필요한 거예요. 디젤 잠수함은 오랫동안 작전할 수 있고, 그 다음에 가지고 있는 무기가 잘 작동돼야죠. 어뢰, 그 다음에 미사일도 대시 공격할 수 있는 미사일이면 좋죠. 거기다 SLBM까지 실으면은 베스트지. 근데 디젤 잠수함에 SLBM 실은 우리가 처음 6발. 북한은 김근욱 영웅함 이전에 그다음에 신포급이라는데 한 발만 실었어요. SLBM 시험 발사용으로. 그래서 지금 그것이 창피하니까 우리가 지적하고 하니까 자기들도 김근욱 영웅함을 고쳐가지고 리모델링 해가지고 지금 10발을 시켰다 이렇게 나온 거예요. 아무튼 이 정도 되면은 디젤 잠수함 측은 가장 베스트죠. 그래서 여기저기 살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잠수함이 지금 21척 정도 있는데 18척, 1200톤짜리 9척, 1800톤짜리 9척은 독일에서 원자재를 사다가 조립 생산했어요. HD 현대중공업과 하나오션. 그다음에 첫 번째 배만 독일에서 만들어 가져왔다고. 그 18척을 운영하면서 노하우를 습득해가지고 우리가 언제까지 사올 거야. 우리도 이제 독자재 만들자 해가지고 기술력을 총 결집하고 뭐 리엔지니어링하고 이래가지고 만든 게 도산한창호 3000톤급이라고. 그래서 이 배는 이미 여러 나라에서 이미 눈독을 들이고 있다고. 그만큼 좋기 때문에 살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프랑스나 독일 같은 경우는 베스트셀러고 잠수함 국가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들을 함부로 간과할 수 없어요. 마케팅 능력이라는 거는 간과할 수 없어요. 그래서
잠수함도 뭐 수상함정도 뭐 민관군이 협력해 가지고 총체적으로 노력하지 않으면, 총력전으로 노력하지 않으면 팔 수가 없다고. 왜냐 우리가 뭐 잠수함도 팔고 납기도 맞춰주고 이래야 되는데 성능도 우수해야 되지만은 그 우리가 반대급부로 하는 절충교역, 부대 시설 해주고 정비시설, 교육훈련 시설 뭐 이런 것들 교육시켜주고 AS, MR로 시설 해주고 이런 거 하려면은 정부하고 우리 기업하고 민관군이 협력을 해야 돼요. 그래서 그 총체적으로 이런 패키지 토탈 솔루션을 제공하지 않으면 할 수 없다. 그래서 아무튼 국제부대에서 도산 안창호는 지금 굉장히 인기가 좋다. 디젤 잠수함에서는 아마 인기가, 이거 한류의 이 지금까지는 K9 저주포, K2 전차, 뭐 FA50 공격기 이런 것들이 주류를 이뤘다면은 앞으로는 이제 함정에서는 잠수함하고 호위함 이런 것들이 이제 막 팔려나갈 건데 아무튼 인기가 좋아요. 그래서 인기가 좋고 여러 가지 소문이 나는데 빛 좋은 개발과 되지 않으려면 민간군이 정신 바짝 차려가지고 이렇게 토탈 솔루션을 제공하고 이런 노력을 해야죠. 독일과 프랑스는 해군 예비역과 기술자를 묶어 수출국에 파견하는 인력 모델을 운영 중이죠. 반면 한국은 아직 이런 구조가 약하다는 지적이 나오는데요. 우리도 본격적으로 인력 기반 수출을 하려면 어떤 제도부터 갖춰야 할까요? 제가 독일에 현역 시절에 한 5년 반 정도로 파견 근무를 했는데 그 세일즈 매니저가 그랬어요. 잠수함 회사에. 자기는 1년에 232일을 해외를 돌아다닌다. 상당히 많은 기간을 가서 모든 잠수함을 살려고 하는 나라의 니즈를 파악하는 거예요. 저 나라가 뭐가 필요한지, 저기는 기지 건설부터 시작해서 모든 것이 필요한지, 이미 가지고 있는데 수리하려고 하는지, 뭐 신조 함정을 더 살려고 하는 이런 건 다 파악한다 이거죠. 그 파악한 거를 본국에 보고하고 전수하고 그다음에 정부하고 협력하고, 그래서 잠수함을 좋은 잠수함을 만들어 주는 건 조선소가 하고 그다음에 가격 이런 것들은 조선소가 설정하지만 거기에 이제 절충 교역하면은 우리가 1억 원 10억을 사주면 10억에 상당하는 거를 이제 반대급부로 이제 사주든지 해야 돼요. 그것들이 이제 잠수함 교육훈련 시설, 그다음에 MR로 시설, 그다음에 이제 뭐 부대적으로 제공할 수 있는 것들은 함정 운용 개념, 그다음에 작전 운용 전술. 저 같은 경우도 독일에 있을 때 독일에 가서 교육받을 때 몰래 가서 카피해 온 게 많아요. 그게 이제 잠수함 작전이거든. 어떻게 작전하는지 훈련 어떻게 하는지 이런 거 다 카피해 오고 그랬는데 그런 것들을 이제 노하우를 줘야죠. 그래서 그 나라가 잠수함을 사가면서 안정적으로 부대를 시작하고 운영할 수 있는 이거를 개런티 해줘야 된다. 그런 차원에서 우리가 이제 정부하고 기업하고 같이 이렇게 해야 된다. 그런 얘기를 할 수 있죠. 그래서 거기에는 현역만으로 될 수 있는 게 아니고 우리가 뭐 2010년경에 조선 호황을 누렸지만 그 이후에는 뭐 조정이 불황되면서 조선소에도 많은 사람이 실직을 했어요. 그런 사람들 고급 자원들이 많고 우리 해군에서는 또 림팩 같은 거 하면 히트치잖아요. 훈련 잘한다고 소문이 나 있기 때문에 해군의 베테랑 그 승조원들, 뭐 부사관 장교들을 다 영입해가지고 거기에 이제 인력 송출도 하고 그러면은 우리가 그야말로 우리 한국의 잠수함 부대 건설 또는 수상함 건설 모델을 수출하는 모델을. 그렇게 되면은 한국 뭐 해군력 건설은 한국이 탑이야. 물론 북한이 숫자적으로 많지만은 안전하지 않잖아요. 안전하지 않고 뭔가 부실하잖아요. 그야말로 겉에만 그럴듯하고 내실 있게 싸울 수 없는 이런 환경을 우리 알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남한은, 우리 한국은 미국이 인정하는 나라이기 때문에 그게 가능하다 할 수 있죠. 일부 보고서에선 한국 잠수함이 중국 최신 핵잠수함보다 더 조용하다고 평가하더군요. 그런데 실제 운용은 아직 미흡하다는 지적도 있죠. 교수님 보시기엔 지금 우리가 잠수함 전력을 실전용으로 제대로 활용할 준비가 돼 있다고 보시나요? 잠수함 전력은 통상 해군 세력 중에 최선봉에서 공격하고 최후까지 남아 있는다. 작지만 강한 역할을 한다.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해요. 그거는 안전하게 운영하고 은밀하게 작전하기 때문에 그렇고, 그래서 이제 이 마찬가지 이 한국의 잠수함 전력도 전쟁 시위에 평화 시에 이렇게 잠수함 전력이 안전하게 급성장한 나라는 한국이 최고다. 미국에서 인정하고 있어요. 미국 인정하고 있고, 그래서 우리가 북한보다 잠수함 전력은 30년 늦게 가졌어요. 그러나 우리는 IT 기술이라든지 이런 뭐 교육훈련 시스템 이런 것들을 아주 잘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상황에서는 성능으로는 압도한다. 북한 같은 경우는 로미오급 잠수함, 상어급 잠수함, 뭐 6호 그 잠수함 이런 것들이 있는데 디젤 잠수함이 좀 조잡해요. 사실 소리도 많이 나고 그다음에 무장도 그렇게 변변치 않고 우리가 성능으로 압도해야 되겠다. 잠수함을 잡는 거를 대잠전 그래요. 대잠전.
대잠수함전. 근데 이건 수상함정이나 P3나 이런 거하고 그다음에 잠수함 이렇게 입체적으로 구성이 됐을 때 그게 엄청 효율적인데 그런 거 우리 다 갖추고 있다고 봐요. 잠수함 전력도 우리 충분하고 그다음에 항공기 P3, P8 그다음에 뭐 이지스 구축함 이런 것이 협동 작전하면은 북한의 잠수함을 잡아낼 수 있는데 대잠전 중에서도 적극적 대잠전 거예요. 적극적 대잠전. 배가 나오기 전에 봉쇄하는 거예요. 봉쇄. 꼼짝 달싹못하게. 이런 전술만 택하면은 북한이 아무리 숫자도 많고 그렇지만은 우리가 조기에 제압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국민들 잠수함 전력 많이 키워주고 안심해도 됩니다. 그다음에 수상함정은 다 보이고 막 교전이 이루어지지만 잠수함은 최후까지 살아남을 수 있는 전력이기 때문에 가장 가성비가 뛰어나다. 그리고 북한뿐만이 아니라 잠수함 같은 경우는 대중국, 대일본을 견제하기에도 가장 적합하다. 물속에서 쏘는 거 어디서 쏘면 모르잖아요. 뭐 샹하이나 뭐 도쿄를 겨냥할 수 있으니까. 우리가 쏜다는 얘기는 아니고 아무튼 뭐 중국이나 일본 같은 경우는 과거 엄청나게 괴롭혔잖아요. 그래서 이제는 해군력 같은 경우는 북한을 압도한다고 봐요. 숫자적으로 좀 부족하지만 우리가 그래도 성능으로 압도한다. 우리가 먼저 보고 먼저 쏘고 우리는 안 잡히고 이런 전술을 구사하는데 우리는 림팩 가서 훈련하는 거 보면 알아요. 미국에서 이제 우리 림팩 같은 데 가면 우리 연합 부사령관을 시키잖아요. 연합 해군 구성은 부사령관을 시키잖아요. 그만큼 지휘 능력이 뛰어나다는 거예요. 그 때문에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된다 하는 얘기를 할 수 있죠. 5월 초 중국 항모 산둥함이 필리핀 북부에서 훈련을 벌이며 항모 전력을 과시했죠. 하지만 전문가들 사이에선 또 하나의 보여주기 쇼라는 말도 나옵니다. 이 항모 세척체제 실제 전력을 갖춘 건가요? 아니면 외교용 무기일 뿐인가요? 중국 시진핑이 중국 굴기를 내세우면서 가장 주장하는 것이 태평양 패권 전쟁에서 미국하고 대등하겠다. 2040년도까지 미국하고 대등한 해군 만들겠다. 이게 이 목표예요, 목표. 그 중에 이제 가장 서두르는 분야가 항공모함 전력인데 우리가 이제 남이 전력을 평가할 때 가진 사람이 평가하는 거하고 안 가진 사람이 평가하고 틀리잖아요. 우리는 안 가졌잖아 항공모함을. 가진 사람의 평가가 미국하고 일본이 할 수 있는데 미국에서 얘기할 때는 미국 해군대학에서 평가하는 것은 중국 항모는 해상전에서 전력 증강이 아니라 전력 소비 시작점이 될 수 있다. 무참히 깨질 수 있다 이거죠. 왜 그러냐면 정보전, 전자전, 미사일전의 종합 능력이 없다면 항모는 바다 위의 표적이다. 맞는 말이잖아요. 일본은 어떻게 표현? 일본은 2차 때 가장 많이 항공모함을 운영했어요. 일본 방위백서에는 중국 항모는 공세용보다 상징적인 정치 도구에 가깝다. 그다음에 훈련은 반복하지만 전술 운영에서는 아직 수준 미달이다. 가진 사람이 평가하면 맞는 얘기예요. 중국은 괜히 급해요. 하루빨리 미국을 따라잡기 위해서는데 중국은 지금 세 척의 항모를 운영하잖아요. 첫째 배는 러시아가 분기되고 소련이 분기되고 우크라이나에서 건조하던 그 랴오닝함 이걸 가져다가 개조했어요. 처음에 카지노 만든다고 했다고 바꿔가지고 했는데 그거 가지고 이제 스키 점프대로 해가지고 이제 기술 습득한 거지. 그 다음에 그걸 1번함이고 2번함 산둥함은 그거를 기술을 배수해가 독자적으로 만든 거예요. 그것도 마찬가지 이 스키 점프대. 세 번째는 이제 푸젠함이라고 이거는 자기들이 심혈을 기울여서 이거는 막 중형함 이상을 만들자 해가지고 거기는 좀 다르게 만들었는데 거기에는 캐타펄트를 만들었어요. 항공모함을 원래 던지는 거를 비행기를 막 250km 던져줘 버리거든. 그걸 캐타펄트라고 해. 뭐 우리 고무줄 중에 딱 쏘는 것 같이. 그거를 해야 무장을 많이 실을 수 있어요. 스키 점프대 같이 이렇게 올라갔던 무장을 많이 실을 수 없어. 항공기. 항공모함은 원래 항공기가 주무기예요. 항공기가 비실비실하면 항공모함 필요 없지. 그래서 근데 지금 1, 2번함 랴오닝함하고 산둥함에는 젠 15 아주 초급적인 전투기가 실려져 가지고 지난번에 2년 전인가 태평양 남사군대 훈련할 때 미국 구축함 함장이 딱 다리 걸쳐놓고 막 쳐다봤잖아요. 아이 저거 조사관 훈련이구나. 이 정도로 우습게 봤다고. 근데 푸젠함은 캐타펄트까지 해가지고 F 젠 35인가 이거를 실린다고 해요. 그러면 기술이 계속 향상되고 있지. 그래서 중국의 항모는 미국의 항모를 따라잡기 위해서 급속하게 발전되고 있다. 그러나 아직은 걸음마 단계다. 그렇게 볼 수 있지만은 시작이 또 반이잖아요. 이미 했기 때문에 중국인 목표가 어느 정도냐 미국을 따라잡겠다는 있으니까 많이 급속도로 가고 있는 것이고 그다음에 항공모함이라는 거는 혼자 다니는 거 아니에요. 다 그 호위 세력이 있다고. 미국 같은 경우는 5척, 6척이 따라다닌다고. 이지스 순양함, 이지스 구축함, 뭐 호위함, 그다음에 군수진함 따라다니. 이렇게 대규모로 훈련하는 모습을 보인 적이 없어요. 중국은. 부실하거든. 그 방공 능력이 있어야 돼. 이지스 구축함 같은 건 뭐 오면은 항공모함 공격은 미사일 다 막아줘야 돼 밖에서. 근데 그런 것들을 보여준 적이 없다고. 그다음에 항공모함 전술은 항공모함 왜 무섭냐면은 가장 공격적인 무기를 항공모함이라고 해요. 이 작전 반경을 넓히잖아요.
비행기가 가면 1000km 뭐 내외인데 이거를 한 1000km 가면 2000km 가서 공격할 수 있잖아. 그렇기 때문에 항공모함은 가지고 있는 모든 전력을 다 동원해. 첫째, 처음에 뜨는 것이 이제 조기경보기. 조기경보는 멀리 떠가지고 멀리 표적을 알려주잖아. 그렇기 때문에 조기경보기는 커야 돼요. 항공기가. 그렇게 크려면은 라운잉함이나 싼둥하면은 그런 조기경보를 실수. 그래 헬리콥터를 해야 돼. 그래서 푸제나 뭐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데 그런 조기경보를 실려면 배가 막 한 7만 톤, 8만 톤 이상 돼야 된단 말이야. 그렇게 실어야 그 조기경보가 알려주면은 그걸 가서 전자전기가 또 무력화를 시켜요. 완전 못 쏘게. 적 뭐 레이더 이런 거 무력화 시켜버린다. 이라크 전 때 그렇게 돼. 이라크 전 때 가서 전자전기로 완전히 무력화하고 그다음 미사일로 공격하는 거예요. 종합적인 항모 운용 절차라든지 항공기 능력이라든지 이런 것이 부실하고 그런 훈련을 본 적이 별로 없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걸음마 단계다. 그러나 포부는 있기 때문에 언젠가는 클 것이다. 이렇게 평가하고 있죠. 미국은 항모를 10만 톤짜리 외교라고 부르며 전략 자산으로 활용하죠. 중동에서도 항모 한 척으로 전쟁을 억제했습니다. 항모는 싸우기 위한 게 아니라 싸우지 않고 이기기 위한 도구인 건가요? 미국에서는 항모를 굉장히 중요시 여기죠. 우리 뭐 가끔 뉴스 나오면은 어디에 분쟁이 발생했다. 그럼 우리 항모 지금 어디 있지 물어보잖아요. 대통령이 제일 먼저 물어본다고. 그 정도로 항모를 중요시해요. 그래서 미국의 항모는 전투기의 활주로가 아니다. 그냥 활주로가 아니고 외교의 무대이자 전쟁을 피하기 위한 압박의 메시지가 될 수 있다. 그래서 싸우지 않고 이기는 전략의 핵심 도구다. 이것이 바로 10만 톤짜리 외교다. 이렇게 이제 평가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대통령 항상 아프리카 분장 있으면은 제가 2002년도에도 그 림팩 훈련을 갔는데 잠수함 몰고 나대형 함장할 때 갔는데 그때 한국모함이 안 왔어요. 원래 한국모함이 오면은 하와이 사람 좋아하거든. 한국모함 오면 막 한 10,000명 이상이 동원되거든. 그 호위함까지 해서. 그러면 막 시장이 그냥 경기가 활성화되는데 아프간 전쟁을 거기 갔었어요. 아프간 전쟁 압도하기 위해서. 그만큼 항공모함은 중요하고 그렇기 때문에 항공모함은 일단 분쟁을 억제하고 그다음에 보여주는 거지 꼼짝 마 들어 부어버리겠어 이런 거란 말이에요. 폭탄을. 그래서 이제 제가 봐도 1968년도 푸에블로 납치 사건이 있어요. 미국이 그때 월남으로 가던 항공모함까지 두들려 가지고 이 미국에서 북한을 폭격하겠다 했어요. 그 정도로 압박을 줬다고. 그런데 우리가 이제 못하게 해가지고 말리고 했는데 그 다음에 1996년도에는 양안전쟁 중국이 이제 대만을 그냥 집어먹으려고 했다고. 그런데 미국에서 웃기는 소리 하래 해가지고 항공모함 2개 준다는 보냈어요. 항공모함 보낸 게 이제 중국에서 진짜 말로만 그럴 줄 알았는데 진짜 항공모함 왔네. 오니까 꼼짝 달싹 못한 거야. 아무것도 못했어요. 중국에서. 그리고 나서부터 그때부터 중국이 해군력을 늘리기 시작한 거예요. 자극을 엄청 준 거지. 한국만 그래서 중국이 항공모함에 트라우마가 있는 거예요. 그다음에 이제 2017년에는 북한이 화성 15호를 쏴가지고 2017년에 핵무력 완성을 선언했다고. 그다음에 그 전에 2016년도에 SLBM을 발사하고 500km 단 성공했다. 제가 군대 생활할 때 한 번도 안 했는데 군대 생활 끝나고 전역하고 나서 항공모함 전날 3개가 온 적이 처음이에요. 2017년. 그때 막 완전히 폭격하겠다 했죠. 이런 것들. 그래서 그만큼 북한에 압박을 주는 거 정치적으로. 그다음에 최근에 들어서 2023년 이스라엘 하마스 전쟁 당시에 제럴드 포드 그 2개 전단을 보냈잖아요. 그래서 압박이죠. 이집트 꼼짝 마 함부로 하지 마. 이란 함부로 하지 마. 그냥 들이붙겠어. 그러니까 못 쓰잖아요. 이렇게 항공모함은 싸우지 않고도 이길 수 있는 이 전설을 이제 형성하는 거고 이렇기 때문에 미국의 이 항공모함은 실제 싸우는 것보다는 외교적으로 엄청난 역할을 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했죠. 그러나 너무 비싸요. 정말 미국의 항공모함 한 척을 10만 톤짜리 운용하면 운용비만 우리 한국의 KDX-2 구축함 한 척 값이죠. 1년 운영비만 해도. 그 정도로 비싸고 그래서 이제 우리도 경항모라도 만들자. 왜냐? 중국하고 일본이 항공모함 계속 만들었는데 우리도 창 길이 똑같은 거 하나라도 있을 거 아니냐. 이런 차원에서 우리가 하려고 해서 이제 문재인 정부 때 이제 72억을 태워 기본사를 세웠는데 돈이 너무 많이 들어. 그다음 항공기는 뭘 태울 거야? 항공기 계속 사올 거야? 항공기 사오는 돈을 계산하면 너무 2배로 들어. 우리가 만드는 것보다. 이래가 지금 딜레이 되고 있는데 그런 정치적인 역할을 함에도 불구하고 돈이 너무 많이 든다. 건조비도 많이 들고 운영비도 많이 든다. 이런 좀 핸디캡이 있죠. 군사를 건설할 때는 우리의 위협이 어디서 오냐? 이것이 분석이 잘 돼야 돼요. 과거에는 북한이 제1위적이었고 그다음에 북한이 1위적이었는데 경제력 우리가 압도하고 무기도 신무기도 엄청나게 성능이 좋아지고 거기다 세계 최강의 미군하고 같이 짬짬이가 돼 있어. 한미 동맹이.
지금은 이제 7, 80년대는 북한을 위협했는데 지금은 우리한테 얘기도 못해요. 사실 뭐 2000년 전에 중국의 사마천이 유명한 얘기했잖아. 경제력이 자기보다 10배가 많으면 시기와 질투를 한다. 비꼬고 100배가 많으면 두려워하기 시작한다. 그다음 1000배가 많으면 고용당하고 10,000배가 되면 노예가 된다고 그랬어요. 지금 우리가 좀 북한보다 한 100배 정도 많거든. 그러면 두려워하기 시작한 거예요. 최근에 들어서 뭐 우리 뭐 말로만 그냥 휴전선 벽 쌓고 그랬지. 우리한테 도발을 못 했잖아요. 이제 도발하면 자기가 죽는 거 알아요. 이 정도로 항공모함 전력은 정치적으로 압박을 하고 있다. 러시아는 수천 대의 탱크와 2위 군사력이라 했지만 전쟁에선 오히려 허술한 모습이 드러났죠. 군사력 순위보다 진짜 중요한 건 따로 있는 건가요? 우리가 노장들 정말 베테랑들한테 하는 얘기가 나이는 숫자에 불과해 그러잖아요. 나이는 숫자에. 그럼 경험 많고 그건 이해가 드는데 이 전투력 지수 그러니까 GFP 글로벌 파이어 파워 이게 이제 미국의 사설기관인데 여기에서 군사력 평가하는 거 순위 평가하는 게 제일 많이 쓰이잖아요. 근데 이게 한 지수가 한 60여 개 된다. 60여 개. 근데 다 그 적용을 뭘 하느냐에 따라서 다 틀려요. 거기다 핵무기는 뺐어. 핵무기를 집어넣으면 또 틀린다고. 핵무기 빼면 집어넣으면 북한이 뭐 10등 안에 들죠. 근데 북한은 지금 36위 우리는 5위 그런단 말이에요. 2022년 전쟁 러우 전쟁 발발할 때 러시아가 2위 그다음에 우크라이나가 22위 그랬다고. 금세 끝날 것이다. 다 예상을 했지. 근데 뭐 그건 아무 말이 안 맞잖아. 그래서 GFP에서 평가한 것도 사실상 안 맞다. 이게 증명이 되는 거예요. 증명이. 그때 당시에 이제 군사력 평가할 때 러시아가 당시에 탱크만 해도 막 13,000대 되고 그런데 2044년 기준에 1,500대 정도만 정상적으로 작동한대. 왜냐하면은 러시아도 그동안 전쟁을 안 하다가 그냥 돈이 있어야 돼. 전쟁은 돈 없으면 져요. 러시아가 사실 인프라스트럭처 뭐가 있어요. 다 에너지 팔아가지고 했는데 없잖아요. 돈이 없으니까 길고 전쟁이 장기화되면 될수록 피폐해지잖아. 군인들도 동의를 안 하고 그렇기 때문에 다 해이해지고 그다음에 병참 유지체계 이런 것들 불리풍이돼. 연료 부족에 탱크 버리고 하는 사람 맞죠? 얼마나 창피해요. 식량도 제대로 안 주고 통신 두절되고 그다음 지휘체계 장군이 이렇게 많이 죽는 거 처음 봤어요. 2022년 23년도에 소장급 이상 15명이 죽었대. 15명. 웃기는 거죠. 러시아 군사력 2위라는 것도 있지만은 사실 현대전에서는 정찰 잘해야 되고 기동하고 타격하고 그다음에 얼마만큼 전쟁 지속적으로 할 수 있느냐 이런 것들을 이런 면에서 보면은 2위는 고사하고 10위권 박지다 이렇게 평가하는 게 일반적이에요. 그래서 군대가 강한 것은 그 무기가 많이 쓰는 게 그걸 운용하는 사람이다. 그래서 이제 전투력 3요소 하면 제가 군대 생활할 때 인원, 장비, 교육훈련이에요. 사람, 장비, 그다음에 교육훈련. 이것이 부실하다는 얘기예요. 러시아가 전쟁이 시작할 때 확실하게 이거는 어느 기간을 잡아가지고 전면전에서 내가 찾겠다 이런 게 없었어요. 사실 나토 가입하는 거, 우크라이나 나토 가입하는 거 견제하면서 나토의 동지를 막기 위한 이런 거. 그다음에 한편으로는 뭐 우크라이나 사람 뭐 돈바스 지역에는 거의 다 뭐 우리 러시아 사람인데 우리 동족인데 적당히 해서 거기만 이렇게 흡수하자. 이런 식으로 했기 때문에 정확하게 그 양쪽이 전면전을 안 했어요. 총력을 안 했다. 시작은 했는데 그래서 출구 전략을 못 만들었기 때문에 지금 3년 간 거예요. 그래서 아무튼 러시아군은 무기 때문에 진 게 아니라 자기 자신에게 졌다 이런 얘기를 해요. 정신 상태 이런 것 때문에. 그래서 러시아는 사실 뭐 포템킨 군대였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해요. 겉만 화려한 군대. 옛날에 1800년도에 러시아 대제가 이제 크림반도 이렇게 병합할 때 그 포템킨이라는 사람이 거기에 있었대요. 그 통치를 했는데 지도층이 잘 보이려고 어떤 마을을 만들어가지고 거기 방문하는 데만 아주 화려하게 해가지고 완전히 나머지는 들통났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러시아는 무기와 이런 걸 많이 갖고 세계 군사력 2위라고 그다음에 핵무기까지 가지고 있다고 했는데 이거 핵무기를 쓸 수가 없는 거잖아. 핵무기를 쓰면 너도 죽고 나 죽고 하는 이런 순간. 그래서 푸틴이 2022년 북해에다가 핵무기 실은 잠수함을 들락날락 시켰잖아요. 마스트 보이고 주물락주물락 했잖아요. 근데 핵무기를 쏠 수가 없어. 이거는 자기들 멸망의 이 신호탄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핵무기도 가지고 있지 무기도 엄청 가지고 있고 그다음에 전투기도 훌륭하다는 전투기 많이 있었는데 제대로 전투를 못해. 다 우크라이나에 그 뭐 무인기에 당하고 미사일에 당하고 그랬잖아요. 그때 겉보기만 화려한 그냥 수박 거달게 했다. 뭐 아니면은 정말 보여주기식 이렇기 때문에 이번에 가장 창피당한 게 러시아였고 전쟁 와중에도 부패 그 병참 챙기는 사람들이 있었고 뒷돈 주고 병사들 많이 도망갔잖아요. 탈영하고 이런 것 때문에 사실 창피 많이 당했죠.
북한은 병력과 미사일 수는 많지만 실제 전쟁이 나면 연료나 탄약도 오래 못 버틴다더군요. 북한군의 군사력 진짜 전쟁용인가요? 아니면 정권 유지용 허세에 불과한 건가요? 제가 항상 어디가 얘기하는 전쟁은 돈 없으면 진다. 대표적인 케이스가 우크라이나. 자기 거 가지고 한 게 뭐가 있어요. 다 빌려가지고 지원받아. 결정할 수가 없어요. 공격할 수가 없어. 그 다음에 장거리 유도탄은 안 줬잖아. 초기에.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공교롭게도 러시아하고 북한하고 이렇게 짬짬이가 돼가지고 크루스크 지역은 일단 탈환하는데 성공했다 이렇게 하는데, 러시아가 이 세계 2위 국가가 22위한테 쩔쩔매고 3년 넘게 지탱했잖아요. 거의 똑같이 되리라 저는 그렇게 예상을 해요. 북한도 마찬가지. 첫째, 돈이 없어요. 그 다음에 전쟁을 하려면 지속적으로 무기를 생산해야 되는데, 지금 뭐 무기 러시아에 뭐 포탄을 150만 불 이상 줬다 하잖아요. 이런 것들. 그 다음에 사실 북한은 유엔 제재 때문에 비행기 전동기 훈련도 못했어요. 해군 훈련도 제대로 못해. 함정 보이는 게 없어요. 북한이 연합을 연 적이 없어요. 러시아나 중국하고. 변변찮아. 함정도 작고. 그렇기 때문에 계속 요즘 세군을 키우자 해가지고 요즘 막 5천 톤 수상 함정도 만들어다 막 넘어지고 그랬지만은, 그런 서두르다 그런 거 서두르다. 그다음에 핵잠수함 만들었다 계속 서두르는데, 이것도 러시아의 포템킨 군대 요거 비슷하지 않을까. 특히 뭐 유엔 제재 이런 것 때문에 뭐 에너지가 부족하잖아요. 그래서 뭐 연료도 3일에서 7일밖에 사용할 수 없을 것이다. 식량도 뭐 30일을 못 견딜겠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북한도 그런 상황이고, 그 다음에 이제 북한이 핵무기를 가지고 있다고 우리를 계속 핵 가지고 억압을 하는데, 러시아 보세요. 핵무기 못 쓰잖아요. 그래서 뭐 우리는 전략 핵을 안 가지고 전술핵을 소형을 만들어서 부분적으로 쓰겠다 막 강조하잖아요. 법을 바꾸고. 김정은이 나 말로만 하는 게 아니야. 나 지금 진짜 쓸 거야. 그럼 막 부산을 목표로 해서 막 시뮬레이션 공격하고 그러잖아요. 핵무기로. 이런 거 보면은 아무튼 말은 그럴듯하게 해요. 겉으로는. 그러나 내실을 보면은 우리가 훈련하는 거 보면 알아요. 훈련하는 거 보면 저 과연 저렇게 제대로 될까? 옛날에는 뭐 북한이 6.25 경험을 통해서 속전속결하자, 기습 공격하자, 그 다음에 뭐 전후방 동시 공격하자, 미군이 올 때까지 끝내자, 이런 것들이 전략이었는데, 지금 우리가 매의 눈으로 뚫어지게 쳐다보고 있기 때문에 그건 뭐 미리 예측하던, 우리가 뭐 축구할 때도 딱 갈 거 예상하고 길목 지키면 못 하잖아요. 그런 것 같이 우리가 정확하게 우리의 가지고 있는 자산, 인공 정찰 위성부터 시작해가지고 모든 정찰 자산을 가지고 뚫어지게 볼 때, 그럼 우리가 잘해야 돼요. 우리는 지금 무기도 좋은 거 가지고 있고 돈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다음에 뭐 매 세계 무기 시장을 지금 리드하잖아요. K9 자주포, K2 전차, FA50 공격기, KF21도 나온다고 이제 그런 거. 그다음에 잠수함도 뭐 삼천특구, 도산한창호, 응? 그다음에 핵추진 잠수함도 만들 것이고. 그렇게 되면은 우리는 정말 성능에서 가장 뛰어나고 거의 미국에 버금가는 이런 능력을 갖는단 말이죠. 그러나 이런 것들을 비교할 때 북한은 그야말로 말로는 위협하고 짓는 게는 물지 않는다. 이런 것이 현실화될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우리가 현재 가지고 있는 전력만 잘 운용하고 먼저 그들의 행동 반개 예측하고 대비하면 큰 문제가 없다. 저는 그렇게 봐요. 한국의 미국 의존도 때문에 여전히 자립형 군사력은 아니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교수님 보시기에 지금 한국의 군사력 수준은 어느 정도인가요? 세계에서 완전한 자주국방을 하나는 드물어요. 하다못해 미국도 최강 선주국이나 미국도 동맹을 구성하잖아요. 그죠? 자기의 국가적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근데 완전한 자주국방을 돈이 많이 들어요. 근데 우리는 공교롭게도 6.25 전쟁 끝나고 한미 동맹이 결성돼 가지고 지금 72년째 최고의 혈맹을 유지하고 있잖아요. 28,500명이 지금 있고, 이거는 천만다행이라고 생각해요. 근데 우리가 그동안 미군이 한국에 주둔하고 미국이 도와줬기 때문에 중국도 우리를 못 건드렸고 일본도 못 건드렸고, 그 전에는 막 중국, 일본이 우리를 우습게 알았잖아요. 짓밟았잖아요. 북한도 우리를 국지전만 했지 전면적인 도발을 못 했잖아요. 이거 덕을 봤다고. 그래서 이 한미동맹은 가장 최고의 자산이고, 그다음에 이렇게 하려면은 우리가 의존하지 않을 수 없어요. 그것 때문에 우리가 경제 발전을 한 거예요. 미군이 그 전력을 한반도에 배치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걸 믿고 우리가 나머지 돈을 경제 발전에 투자한 거예요. 이거는 우리가 긍정적인 거죠. 이거를 뭐 완전히 벗어나려, 원래 이제 우리가 큰 소리 치면 돈 많이 들게 돼 있어요. 우리가 밥 먹으러 가서 막 큰 소리 뭐 자기 자랑하고 뭐 자기 돈 내야지. 자기 자랑 실컷 하고 돈 안 내면 요거도 먹잖아요. 뭐 큰 소리 빵빵 치고 야 너 필요 없어 하면 내가 돈 내야 돼. 마찬가지 자주국방 한다고 미군 쳤어요. 그러면 우리가 돈을 내야 돼요. 엄청나게 돈 내요. 이런 거는
어쩔 수 없는 한반도의 지정학적 여건이라고. 미국도 우리가 있기 때문에 북중러를 견제할 수 있는 최전봉했죠. 우리가 필요한 거예요. 그 때문에 우리는 미국에 너무 의존적이었기 때문에 우리가 전작권을 환수하자 이런 얘기를 했는데, 전작권을 환수하는 것도 좋지만은 우리는 평시 장적권을 이미 환수했잖아요. 우리가 가지고 있잖아요. 전쟁 시에는 전쟁 이기면 돼, 이기면. 누구 동맹. 그러나 이제 우리가 이제 미국의 이제 도움을 받기 때문에 국민들이, 야, 우리가 세계 모든 면에서 10위권에 드는데 언제까지 미국이 옆에 갈 거야. 미국이 자꾸 뭐 하라면은 안 들을 수 없고 진짜 뭐 너무 답답해. 정말 우리 자존심이 없어. 이런 국민들이 대다수 있죠. 그렇게 하면 할수록 돈이 많이 든다는 얘기야. 그래서 그걸 잘 활용하면서 미군과의 이 동맹을 유지하면서 미군이 떠날 거에 대비해서 우리가 하나하나 만들어 가야 돼. 그게 자주국방이거든. 자주국방은 원래 혼자 하기는 참 힘들다. 그러나 동맹을 이용해서 하는 것도 좋지만은 동맹이 없을 경우에 대비해서는 전력 건설해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뭐 핵잠수함도 만들어야 되고, 그다음에 뭐 극초음속 미사일 만들어야 되고, EMP 무기 만들어야 되고, AI 기반에서 모든 지휘 체계를 바꾸자.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 거예요. 특히 이제 미국에 많이 가장 의존했던 게 그동안 정찰 자산이에요. 우리는 인공위성 없었기 때문에. 그럼 지금 우리가 4개 쐈잖아요. 4개. 북한 굉장히 뚫어지게 쳐다보고 있어요. 우리. 그만 컸다는 얘기야. 그래서 그런 것들 지금 자립하고 있잖아요. 그다음에 이제 앞으로 필요한 거는 미군이 떠났을 때는 독자적으로 작전할 수 있는 능력을 키워야 돼요. 그거는 잘할 수 있어. 이미 연합작전을 한 나라는 독자적인 작전은 껌이야, 껌. 그 어려운 영어로 다 하고 그랬는데, 그래서 그런 것들. 그다음에 우리가 사이버, 그다음에 전자전, 이런 거는 앞으로 추세거든. 무력으로 안 하고 가만히 앉아서 이렇게 적을 마비시키는 거. 이런 것들을 키워야 돼요. 이런 모든 면에서 AI 기반, 그다음에 인터넷, IoT, 디지털 트윈, 이런 기술을 활용해 가지고 앞서가잖아요, 우리가. 그런 것들을 활용해 가지고 지속적으로 하면서 동맹은 잘 유지하고, 항상 미군이 떠날 거에 대비해서 우리가 독자적으로 하는 거. 그거는 전제는 북한은 이미 압도하고 있어요. 핵무기만 빼놓고. 핵은 자기들 사용 함부로 못하니까. 그래서 미군을 활용해서 핵 확장 억제를 지금 의존하는 거고, 나머지는 미군이 떠났을 때는 가장 두려운 사람 중국하고 일본이에요. 너무 강해. 그래서 이스라엘이 항상 우리하고 비슷하거든, 상황이. 국토는 작은데 강대국이 꽉 둘러싸였잖아. 우리 똑같아요. 그래서 우리는 이스라엘처럼 고슴도치 전략을 써야 된다. 그중에 가장 해군력 같은 게 가장 거기 뛰어난 게 핵추인 잠수함이라고. 최전봉에 서고 최후까지 살아서 적의 심장을 타격할 수 있는. 그래서 핵추인 잠수함 중요하고, 그다음에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되면은 많은 항공모함은 아니더라도 뭐 경제적 여건이 하락하면은 그 일본하고 중국이 계속 항공모함 만들어내기 때문에 그런 뭐 최소한의 전력을 할 필요는 있다. 그렇게 봐요. 그래서 우리가 미군에 너무 의존하고 있다는 게 자존심 상할 필요 없어요. 뭐 유럽 같은 데도 다 미군하고, 나토도 지금 미군이 떠난다니까 막 전전 긍긍하잖아요. 그래서 너무 굳이 구실구실 할 필요 없다. 그러나 우리는 모든 면에서 세계 10위권이고, 특히 경제 이런 데서는 우리의 국민적인 공감대가 형성되고, 우리가 의지만 있으면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는 여건이 돼 있어요. 그래서 국민들이 과연 우리의 적은 어디인가, 적이 어디로부터 유입해 오는가, 이걸 잘 분석하고 거기에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도록 지도자한테 잘 해줘야지. 지도자가 공부를 해야 돼요. 그래서 국방 안보를 공부하고 지도자가 돼야지. 그렇지 않으면은 특히 이제 안보는 여야정이 한 몫을 해야 돼. 한 몫. 여야정이. 그렇게 해야 돈이 안 들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잘 하면은 문제가 없을 것이다. 저는 그렇게 봐요. 마지막으로 웅달 책방 시청자분들께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옹달 책방 시청자 여러분, 제가 처음 출연했을 때는 구독자가 좀 적었어요. 근데 요즘 기하급수로 많이 늘고 있는데, 이렇게 이제 중요한 것들을 질문해서 시청자들의 마음을 좀 충족시켜주는 것 같아요. 특히 우리 국민들이 많이 걱정하는 군사 분야는 돈은 많이 드는데 왜 자꾸 북한에 끌려다니냐, 우리가 할 수 있는데 왜 미국의 눈치를 보느냐, 이런 것들인데, 그런 것들은 지정학 적 요소에서 판단되는 것이지 결코 우리가 내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거든요. 돈 무조건 많이 쓴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제가 생각했던 바로 오늘 좀 소탈하게 말씀드렸는데 좀 부족한 것도 있을 줄 압니다. 그러나 웅달 책방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드렸으니, 또 궁금하신 거 있으면 PD님을 통해서 물어보면 제가 또 공부해서 여러분들하고 소통을 하겠습니다. 많이 시청해 주세요. 감사합니다.